골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리 그 현대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인데요. 뭐를 하시는지는 직접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증권에서 건설 유틸리티 업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열매라고 합니다. 박수. 이름까지 이름이 열매시네요. 너무, 아유. 지난주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칙칙했어. 지난주는 이제 남탕이었는데 남자 네, 냄새 진짜 나는. 칙칙했어. 좋네요. 좋아요. 역시. 네. 예. 이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이 시장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FOMC 말이 나왔죠? 뭐 빠졌다고? 그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성명서 문구에서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문구가 이제 빠졌죠. 네, 페이션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연준은 이제 6월 달 이후에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놨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참 나는 옐런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언어의 마술사.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를 달래는 듯한 그 미사유가 정말 뛰어났는데 향후의 경제지표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 결정하겠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과 채권 모두 다 환호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찜찜한 거는 성장률하고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조금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못하는 환경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미국 경제에 대한 관심 이게 더 이제 높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물가 2%가 확실해지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올해 2% 나오겠어요? 유가가 이래서? 그러니까 2% 물가를 보고 인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물가가 2%에 달성할 거다라는 자신이 들 때 그러니까. 그때 시작하겠다는 건데. 근데 자신은 전혀 안 들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내년도까지도 연준위원들의 전망치는 물가가 2% 달성 못한다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궤적으로 봤었을 때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어떤 자신감이 들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6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했지만 6월 달에 과연 물가가 2% 올라갈 거다라는 자신을 들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회의적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제 결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역시 6월은 아니다. 9월 전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채권 시장 어떻게 반응했어요? 당연히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사실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연준이 긴축을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한 유가가 낮아지면서 저물가 환경이고 지금 ECB에서는 돈 풀고 있고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 상당히 커지는데 유일하게 혹시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우리도 원치 않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내지는 자금이 이탈되는 상황으로 가면 어쩌냐 이제 이게 그동안 조금 금리의 하락을 막고 있었는데 옐런의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빠르지도 않을 것 같고 속도도 더딜 것 같으니까 과한 우려였구나 이러면서 그동안 못 빠졌던 금리가 한꺼번에 좀 빠지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채권 시장 강세였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렇고. 외환 시장도 반응이 있었죠? 저 외환 시장도 격하게 반응을 했고요. 일단 사실 지난주 이맘때 제가 달러화 초강세 그 긴급 진단이라는 페이퍼를 내놨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도 폭락, 유로는 급등, 달러엔도 이제 하락 이런 시장 반응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외환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거는 그 성명서 안에 사실 그동안의 강달러에 대해서는 강한 미국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왔다면은 처음으로 수출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도 연준이 강달러로 이제 좀 신경을 쓰나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됐고 또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되돌림이 좀 나타났고요. 달러 환율도
이제 10원 이상 급락을 하면서 36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1110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큰 폭의 되돌림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좀 예,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글로벌 그 달러, 납달러와 모두 이제 변동성 국면으로 그동안은 일방향적인 달러 강세였다면은 이제 변동성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옐런이 이렇게 보기에 시장이 너무 멀리 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좀 너무 달리지 마. 딱 그거 아니야 그 말이. 네. 그 커머디티 쪽도 반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는 EIA가 매주 네. 주간 단위로 원유 재고를 발표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연준이 이번에 그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까지 상품 시장은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고 살짝 놀라는 감이 있었고 재고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주간이면 한 400만 배럴 늘지 않았겠나 했는데 실제 발표된 데이터는 960만 배럴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일주일에 960만 배럴이면 일주일마다 사우디 캐파 정도가 미국에서 나온다. 잉여다 그게. 이런 정도기 때문에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 폭락 오히려 이제 30불대 금방 보는 건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상을 깬 게 옐런의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에서 초강세 분위기에서 약간 약세 전환된 것이 유가 상승으로 어제는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블룸버그가 아주 아침마다 확인을 하거든. 커머디티 마켓 들어가서 보는데 갑자기 계속 떨어지던 유가가 갑자기 확 올라간 거야. 그래서 왜 이랬을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유가가 100불 하던 시절에는 네. 5% 등락이 5불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퍼센트로는 5% 움직여도 이게 40불대 유가다 보니까 2불만 움직여도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앞으로 저는 좀 재밌는 걸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3불 이상 움직이면 뭐 8%, 9%도 우리가 하루에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주식 관리 종목 보면 한 10원 움직이는데 몇 퍼센트 네. 움직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흔히 말해서 잡주가 됐군요. 그렇지. 잡주라고까지는 네, 너무 적절한 네. 표현이세요. 네. 뽑았다. 아무도상 뽑았다. 이거를 쓰겠다. 파이프에다 연결만 하면 됩니다. 한 개 뚫어서 나오는 원유의 양이 3배 늘었습니다. 잘 뽑는 놈이 더 뽑는 게임을 우리가 보고 있다. 우리는 왜 시일가스도 없냐. 그러니까 복수 지지력. 메인 토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메인 토크는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화살 쏘는 사람이 3명이고 한 명이 방패로 딱 집중.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될 겁니다, 이제부터. 슈일가스 개발 직접 갔다 왔죠? 이번에 네, 미국의 그렇습니다. 슈일가스 현장을 직접 갔다 오신 분한테 한번 우리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너무 궁금해요. 사실 나도 가보고 싶은데. 맞아요. 우리 그 국제유가 최근에 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휘발유 가격은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는지 그것도 좀 억울하고 등등. 자, 왜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제가 먼저 그 서두에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이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은 제가 커머디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건설 유틸리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요. 근데 슈일가스 가서 보고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2012년도부터 네. 중동 발주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점, 뭐 에너지 기업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걸 조짐이 좀 느껴지고 네. 갑자기 코노코필립스가 이제 2010년 당시에 중동에 투자하던 거를 투자비를 다 손실을 보고도 그냥 나가겠다. 나 이제 네. 투자 안 하고 노스 아메리카의 그 업스트림 즉 이제 상류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 애널리스트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완전히 베이직으로만 기본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기본은 결국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수요는 예상만큼 세게 늘어나지 않는데 공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한 거고요. 네. 이 공급이 옛날이랑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전통 광구에서 원유가 나왔기 때문에 전통 광구는 투자가 눈에 보입니다. 아무리 숨어서 해도 이게 이제 투자 결정을 한 이후에 실제 생산을 하는 시점까지 투자를 하려면 뭐 5년, 6년 정도는 최소한 걸린다고 보셔야 되고 네. 초기 검토부터 하자면 7, 8년 정도가 걸립니다. 거기에 수많은 에너지 기업과 IB들, 금융권들이 다 인벌브가 되기 때문에 누가 조용히 숨어가지고 원유를 다음날 뽑아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쉐일이라는 거는 업자가 많은 그리고 사이클이 바뀐 이게 뽑아내는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갑자기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사이클이 얼마나 짧은지 이게 비교하자면 얼마나 짧냐면요.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더 짧아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수개월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랍다. 어떻게 투자해서 몇 달 만에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나오냐 이랬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거로는 드릴링 하는데 3주, 파고 내려가는 게 3주, 그다음에 이제 수압 파쇄를 하죠. 이 파쇄하는 게 짧게는 일주일부터 뭐 길어야 몇 개월이면 된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으로 보자 그러면 나 여기 투자할래. 그러고 나서부터 한 2개월 후쯤에 원유를 맥스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공급이 어느 날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 표현 중에 제 마음이 딱 와닿았던 표현이 있는데요. unlock the potential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텐셜을 이미 열어버렸다 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려가지고 어떤 놈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통제가 안 되고 많은 플레이어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 너무나 많은 공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우리가 예측했던 속도보다 공급 증가가 훨씬 빨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그 셰일가스를 처음 이렇게 하게 된 그 기술을 누군가가 이제 발견하든 개발을 하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술이 그렇게 쉽게 공유가 되나요? 누구나 다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게 초기에는 이게 셰일 기술이 언제 나왔냐면 1970년대에 사실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평 시추라는 게 있고요. 네. 수압 파쇄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각자 70년대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이게 셰일을 성공을 한 건데요. 초기에는 이 기술이 뭐 그렇게 빠르게 속도가 이렇게 전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은 굉장히 오픈돼 있고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어쨌거나 누구나 이거를 접근하고 오일가스 서비스 업체한테 너 와서 좀 이거를 해달라 하면 매장에 있는 것만 알면 충분히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술의 진입 장벽이 크지가 않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이 향후에 늘어나는 속도 이거는 뭐 지금도 예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게요. 왜 갓 블레스 아메리카라고 부르느냐. 이 쉐일이라는 것이 미국에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고 미국처럼 뽑아내는 것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가스라는 물질을 밖으로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파이프라인의 맵을 지도를 EIA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 넓은 미국 대륙 전체에 전 도시가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하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전국이 쓰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이 넓은 텍사스 지역에 그 밖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다녀도 그 땅 속으로는 파이프라인이 다 지나가고 다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거를 뽑았다. 아무 데서나 뽑았다. 이거를 쓰겠다. 파이프에다 연결만 하면 됩니다. 사우디가 저유가로 가면서 쉐일을 견제하겠다는 얘기가 가스 인프라가 깔려버리면 원유가 이제 이걸 중심 에너지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사우디는 가스가 별로 없고 원유가 중심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깔리면 안 되니까 값을 낮게 유지해서 확산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취지인 거죠. 미국 얘기로 돌아가서 네. 유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유가 하락해가지고 미국의 셰일 업체 중에 몇 개가 뭐 문 닫고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공급이 좀 줄어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줄어요? 그 제가 재미있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EIA가 매월 월간으로 뭔가 새로운 자료를 내기 시작하면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뭔가 월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네. 재작년 13년 10월 달부터 갑자기 발표하기 시작한 게 드릴링 프로덕티비티 리포트라고 해서 바로 생산성을 보여주는 리포트를 매월 발간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에서 첫 번째가 이게 박켄이 원유 생산의 1위 광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까만색 선이 리그 수입니다. 유가가 빠지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 지금 보시는 게 리그가 40% 줄었다. 그러니까 생산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생산량이 계속 늡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한 주황색 선을 보시면은 이게 생산성입니다. 문제 올라가는 한 개 뚫어서 나오는 원유의 양이 지금 2011년 대비 3배 늘었습니다. 코스트가 3배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코스트는 원가는 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상당한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업계가 구조조정이 된다 그래도 잘 뽑는 놈이 더 뽑는 게임을 우리가 보고 있다.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이거는 아직 지금 위너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도로 플레이어가 많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가고 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이미 미국이
원유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셰일혁명의 핵심은 원래 가스고요. 장기적으로도 가스가 메인입니다. 근데 이제 가스의 대표 광구인 마르셀러스를 보시면은 이게 2012년도 초에 제가 이제 셰일을 늦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12년 초에 이거 셰일혁명 미국의 혁신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2008년부터 얘기하다가 12년 와가지고 지금 가스 가격 4불 깨져갖고 2불 깨지니까 뭐 파산한다고 다 망한다는데 이제 와서 무슨 혁명이라고 그러냐. 아유 너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파란색 선이 지금 그 가스에 대한 생산성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가격이 급하게 떨어질수록 이 생존 게임이 더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원가를 열심히 낮추는 거고요. 이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뽑는데 딴 놈이 와서 보니까 이거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바로 마르셀로스에서 발생을 했고 이때 2010년 당시부터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12년도까지만 해도 천연가스 가격 4불 이하에서 채굴 못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연평균 2불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업체 망한다는 얘기 최근에 별로 못 들으셨잖아요. 유가 네. 때문에 난리지 가스 가격 그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마르셀로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바켄이나 이글포드나 지금 원유의 대표 광구들이 한계 비용을 테스트하고 위너가 이걸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M&A의 초기 국면일 뿐이다. 그래서 이 게임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좀 줄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그 자체는 지금 이제 수가 많이 40% 가까이 줄었기 숫자가 줄고 때문에 있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대보다 덜 줄거나 어쩌면 줄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약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많이 줄어들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이제 근데 그렇게 난 그건 보는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리그스가 줄어든다고 해서 네. 그 생산량이 꼭 줄어들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미국에 이게 무수하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유학 가서 있을 때 이렇게 목장 이런데 농장 이게 옥수수 농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가운데 이게 있어. 농장 한 가운데 옛날에 이게 딱딱딱 도는 게 돌았잖아요. 딱딱딱 돌아 그냥 아무데나 있어요. 그럼 그게 한 번 퍼올리면 $1라 그랬어 그때 80년대. 그게 모아놓으면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걷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뭐 그러니까 엑산 이런 데서 와서 걷어가지고 가요. 그렇게 해서 기름을 퍼냈는데 그게 다 하나의 리그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줄어든다고 해도 대형 광국계 안 줄어들면 이게 숫자가 줄어도 별 의미가 없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준다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 리그스 숫자가. 게다가 이제 제가 2012년도에 휴스턴에 처음 갔을 때 네. 이 쉐일 기술의 뭐 핵심은 뭐냐 이런 이제 기술자들을 만나보면요. 외를 한 개 뚫어가지고 깊이를 자랑을 했었어요. 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수평 시추는 얼마나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 수평으로 갈 수 있는 거리 1000피트. 대단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13년에 가니까 3000피트, 4000피트 얘기하고요. 무지하게 실력이 이번에 갔는데 10,000피트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거 외를 한 개 뚫었는데요. 거기다가 이 리그를 여러 개를 넣는 거죠. 멀티 다이렉셔널로 여러 개, 그러니까 우물 유정 한 개에 다양한 각도로 이게 채굴이 들어가는데 이게 공으로는 한 개의 공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중국 애들이 생산성이 미국 애들의 생산성이 안 돼서 이걸 게임 못할 안 거예요. 봐봐야 사서 쓰는 게 더 유리한데 뭐.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진보하고 있냐면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리프래킹 또는 세컨 프랙처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08년부터 쉘 광풍이 불었던 동네들이 많죠. 네. 그러면 한 2년 정도 생산하고 나서 지금 생산성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오래된 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정들이. 네. 근데 이게 세컨 프랙처링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1000피트밖에 옆으로 못 갔는데 뚫어놓은 거죠. 뚫어놓고 1000피트밖에 못 갔고 2년 다 캤어요. 원금 다 회수했고 잘 팔아먹었습니다. 갖고는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기술로 보니까 10,000피스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똑같은데 다시 들어가서 프랙처링만 더 하는 겁니다. 네. 리그 수는 늘어나지 않고 웨일 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생산은 또 나오고 비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폐광됐던 건데 다시 이제 얘를 살릴 수가 있는 거군요. 복 받은 나라야. 진짜. 아니 근데 듣다 우리- 보니까 우리는 왜 셰일가스도 없냐? 그러게요. 복수 지질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신기술의 개발이 생산 단가를 계속 낮추고 뭐 어디까지 낮출지 모른다는 건데 뭐 이런 상황이면 이제는 아예 원유를 만드는 뭐 그런 기술 생기는 거 아니야? 뭐 돌을 원유로 만들고 야 그거는 그건 좀. 우리 국내 모 에너지 기업이
그 석탄을 가지고 뭐 뭘 만들고 기름을 만들고 하는 거 지금 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석탄 없을 것 가지고 같은데. 원유 만드는 거는 중국이 세계 1등 수준입니다. 이미 가능해요? 이제 고유가 시기에 가능합니다. 당연히 고가 가능하고요. 가능한데잖아요. 하고 있다니까. 이 쉐일도 그 층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쉐일 그러니까. 그 가스가 들어있는 층을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유 성분을 갖고 있는 이 그렇지, 탄소 그렇지. 성분, 탄화수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걸 맞아요. 가지고 만드는 기술 당연히 있고요. 만약에 유가가 지금 300불, 200불, 300불이었다 그러면 온갖 이상한 걸로도 만들 수 네. 있는 그렇죠. 기술은 다 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인간의 기술이 정말 자원을 만들어내는 사실상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이 셰일가스가 미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때요? 셰일 광구, 그러니까 셰일을 퍼내고 바로 옆에 공장을 지어서 기업이 그 바로 옆에서 공급을 받아서 뭐 제조업이 다시 되살아난다 뭐 이런 제조업 르네상스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던가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미국이 의도한 건지 이런 산업을 이렇게 셰일 퍼내는 예, 거? 예. 그거는 의도했다는 것 같던데. 근데 뭐 의도는 좀 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제 BP 사태가 있었죠. 해양에 이제 원유가 넘쳐버리는 네. 이제 그럴 때쯤부터 해서 온갖 이제 육상에 대한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줬다라는 얘기가 있고 고유가 시기에 미국도 원유 수입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자국에서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많은 규제를 완화해 준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진짜 의도했냐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미국이 네. 이렇게 위기를 빨리 벗어난 데에는 그 셰일 산업이 되게 기여를 역할을 했다고 했죠. 보거든요. 그래서 아, 미국이 의도하고 다 이렇게 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셰일을 들었었거든요. 퍼내는 거는 의도한 거죠. 그 전에 셰일 못 퍼냈으니까. 어쨌든 그 미국의 제조업들이 좀 살아나고 있던가요? 네, 미국의 제조업은 이제 약간 초기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그 같고요. 정도인가요? 지금 이제부터 초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이제 정유화학이죠. 네. 미국이 원가 경쟁력이 막대해졌기 때문에 정유 기업들은 뭐 이미 캐파를 거의 풀 캐파 수준으로 확대를 해놓은 상태이고 화학 기업들은 이걸 가지고 다양한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투자의 초기 상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고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KBR이라고 하는 미국의 5대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 하나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네. 거기 계신 박사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피드라 그래서 원천 설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들이 도면을 그리는 초기 컨셉 단계입니다. 요거를 그리면 그 다음에 EPC 본격 발주가 나오고 플랜트 투자에 들어가서 5년 후쯤에 제품이 나오는 건데요. 네. 지금 피드가 2008년부터 조금씩 증가해서 여전히 증가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드가 다 지어지는 거는 한참 더 있어요. 2020년까지는 공사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받았어. 그 제조업 같은 경우도 원가 경쟁력 쌓아서 플라스틱을 사오다가 플라스틱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전기요금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원료가 싸진 수혜를 보는 기업과 전기요금 싸진 수혜를 보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인더스트리, 의외의 산업이 뭐 비료 공장 같은 거죠. 아니 이 선진국 G2의 미국에서 무슨 비료 공장이냐 이럴 수 있는데 가스를 원료로 하는 비료 공장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조업의 부활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이제부터 시작. 네. 무서운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좋겠지만 우리 걱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걱정 우리 알아서 수출 못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만들어 그러니까 미국 쓰고. 한동안 그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있어서 과거가 이제 미국이 수요자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총수요를 견인했던 시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미국만 잘 나가는 시대. 근데 여전히 그거에 대한 논쟁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직 과도기다. 미국이 다시 역할을 할 거다. 이랬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이제 자기네들 소비를 글로벌에서 늘리지 않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제조하고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니까 그렇죠. 미국 경제의 앞날은 탄탄해 보이는 반면에 이제는 미국이 좋아져도 그 콩고물을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뭔가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 줄어드는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시장을 좀 한번 보죠. 이제는 넘어가서 여태까지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이 참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한동안 좀 목에 힘줬고 베네수엘라 또 말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요즘 아주 코피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 시장 전체는 좀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 봐요?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이제 기존에 그렇게 이제 목에 힘주던 국가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분명하고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고 네. 실질적인 영향이 지금부터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베네수엘라 물가 폭등하고 뭐 환율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닐 것이다. 상당 기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미국이 보여준 셰일 혁명이라는 거는 무서운 것이 지금은 미국만 성공하지만 또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기술 혁명이 뭘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에너지 쥐고 있다고 나 이제 너 나한테 와서 엎드려 20년, 30년 투자해서 계약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중동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기간 갈 수 있고 네.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전쟁이 날지 아니면 이런 상태로 팽팽한 긴장감이 매우 오래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도 퍼내나요? 중국도 지금 쉐일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 노력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이 근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은 텍사스가 정말 텍사스, 마르셀로스 이런 지역들이 이 쉐일을 뽑아내기에 너무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 유럽을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파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파리는 농담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 있는 거 뽑을 거냐. 뽑다가 박물관 무너지면 어떡할래.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농장 허 벌판에서 그렇죠? 이게 캐온 거고 계속 바로 꽂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던 거죠.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은 개발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이죠? 근데 이게 내륙의 가장 이제 험악한 산간 지역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기들끼리 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캐올리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기술이 없고 만약에 이걸 중국 정부가 시도해가지고 뽑았다. 그러면 가장 에너지 수요가 많은 이 동부에 있는 해안가의 도시들, 북경, 상해 어떻게 갖고 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달려볼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투자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러시아하고 큰 두 건의 파이프라인 계약을 한 거는 네.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산악 지역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북쪽에서 러시아가 그냥 쏴주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서로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의 셰일가스 얼마나 오래 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술과 현재 가격 수준에서 EIA는 일단 전망치를 2040년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원유에 대해서는 피크를 17년, 18년에 찍고 떨어진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가스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걸로 계속 증가. 40년 이후에 대한 전망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럼 겁나게 많이 매장돼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원유에 대해서조차도 얘네들이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낮으면 진짜로 뭐 17년이 아니라 내년에 당장, 올해 당장 피크를 찍고 생산량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에는 또 파낼 또 수 넣을 있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게 2020년, 30년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아주 넓은 밴드 값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서부 영화 이렇게 보면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땅을 이렇게 파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원유가 시커멓게 막 쏟아져 올라오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자이언트인가 뭔가 그럴 거예요. 옛날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게 텍사스거든 배경이.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삽질을 하다 보면 쏟아져 올라오는 나라니까. 이제 삽질하는데 쏟아져 올라오니까 시커먼 게 슬픈 얘기. 슬픈 얘기예요. 슬퍼요. 우리한테는 슬프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광구를 직접 가셨는데 좀 그 그림을 약간 묘사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어떤 분위기인지 사진 그 없으세요? 이미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생각하기에는 마치 무슨 이렇게 옛날에 그 폐광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고 땅 파니까 뭐 이럴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좀 밝고 이런가요? 어때요? 그 허 벌판 내에 너무 많은 업자들이 채굴하고 있는 게 한눈에 봐도 이렇게 쭉 보일 만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유수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을 컨택해서 사이트를 직접 보려고 했는데 그게 뭐 허가를 받는데 뭐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죠. 가보자. 다녀보니까 이게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의 그 약간 순박하신 그 지역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기대도 안 했는데 기름이 나오고 있고 외부인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친화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골 할아버지 같은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한국에서 이 쉐일 찍으러 왔는데 좀 봐도 되냐 그랬더니 뭐 승인 이런 거 없이 들어와서 봐라 뭐 이렇게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열어주시고요.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동도 여러 번 갔었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 시설이다 하면 일단 설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해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 캐나다 아니 미국 캐나다 오일샌드 같은 데도 이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미국의 쉐일은 굉장히 특이했던 게 한 광구 사이즈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소규모의 초등학교 운동장? 약간 작은 운동장 사이즈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채굴하는 드릴링 설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하 파이프로 연결해서 탱크에 저장을 일시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유하고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 성분이 너무 많이 차면 이게 위험하니까 이거 남는 걸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태우는 타워 이렇게 세 개가 운동장 이렇게 둘러보면 하나 파는 거 있고 파서 나오는 거 있고 탱크 하나 있고 태우는 거 하나 있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단촐하고요. 저희가 그 드릴링 사이트를 봤는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4명 갖고 그걸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파는 것도요. 그 파이핑 사이즈가 이렇게 클 것 같잖아요. 근데 가서 보시면 요만해요. 이게 깊이 들어가서 압력으로 쏘아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것들이 2km 내려가는 것들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다. 게다가 드릴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거 전문 지식 없이 그 동네를 가시면 어디서 기름이 나온다는 거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르는데요. 다 캐고 그 채굴을 이제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걸 밸브를 잠급니다. 안에서 생산해서 안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밸브하고 파이프하고 요만하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 어린아이 사이즈 정도의 크리스마스 트리만 밖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탱크 보이고 사람은 없고 저게 원유 생산 시설이야? 이런 거라는 거죠. 생각하고 많이 다르네. 비용이 별로 안 들겠네요. 거의- 사람이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도 이거를 좀 그래서 그래도. 재미있는 번만- 표현하는 게 이 그 저희가 만난 그 휴스턴 대학의 한 교수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롤링 카페트다. 카페트가 깔려져 있고 여기서 그냥 쭈루루루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설명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 기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쉐일은 에너지라는 그 고밀도의 투자가 요구되는 이런 산업을 개념을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신개념이 뭐냐? 제조업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조업이다. 재고가 좀 모자랐네? 그럼 뽑아. 다 팔렸네?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쌓였네? 그만 뽑아. 이런 게 가능해지는 신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가 전망. 지금 뭐 40달러까지 좀 왔잖아요. 쉐일 때문에 이게 다 절대 어디 못 오를 것 왔는데. 같은 느낌. 그러게. 이게 얼마까지 가요? 뭐 사실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뭐 얼마라는 아이고 절대값을. 현장 갔다 네. 오신 분이 모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근데 제 느낌은 이거 상당히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 어제도 이제 뭐 FOMC 때문에 올랐지만 유가가 올랐지만 지금 어제 인벤토리 960만 배럴이 일주일 만에 증가한다는 건데 네.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까? 그러니까 2분기 들어가면은 지금 원유 생산량 줄어든다 이런 전망이 있지만 2분기 되면 수요도 줄어듭니다. 지금 정유 공장 정비 보수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안하면 2분기에 생산량 줄었는데 2년은 더 많네? 뭐 이런 재고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탱크들을 보시면 쿠싱 지역의 탱크에 지금 차 있는 양이 사상 최대치인데 이게 최대치라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망치를 보시면요. 가장 긍정적인 전망도 향후 2년 내에 중간값, 과거 평균값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2년으로 계속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아 근데 거죠. 그러면은 그 계속 공급이 그렇게 나오면 여기 저장할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게 어떤 거냐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밸브로 그냥 나오고 있는 거를 잠궜다가 다시 생산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뽑고 있는 거는 그냥 뽑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게 실업하네. 앞으로 한 2-3분기 정도는 M&A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일어나겠죠. 근데 과거에는 대형 원유 업체가 원유 생산 업체 파산했다. 누가 샀다. 그러면 다시 샀다 그래도 이 딜 다 되고 나서 생산을 다시 하려면 뭐 또 7-8년 걸리는 겁니다. 짧아도 몇 년이 걸리죠. 근데 이 쉐일은 누가 사고 있는 동안, 딜이 거래되고 있는 동안에도 은행 입장에서도 이거 문 닫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바닥을 얼마냐라고 보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네. 이게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이게 진짜 제조업 같은 거구나. 이상해졌구나. 이걸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반등 폭이
옛날 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오면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런 사실 애들이. 요새 개인들이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당연히 반등할 거라 생각하고 다 음. 투자를 해야겠다. 저희도 네. 세미나면 엄청 많이 와요. 난 뭐 투자는 별로 관심 없고 난 내 휘발유 값이 좀 낮은 상태가 됐으면 딱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다른 산업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요즘 그 월드 스케일 알죠? 그러니까 그 벌크, 웹 벌크, 그 유조선 네. 월드 스케일 그게 올라가요. 어, 뭐 사상 최고치라면 지금 네. 저장해야 되는 게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유조선에 넣어서 저장하고 있어. 저장할 데가 없어서. 근데 유조선도 탱크로 사용이 되는군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갈 데가 바꿔서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수요 증가가 약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저장하는 것도 수요로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잡혔던 약한 수요조차도 가수요까지 포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차고 나면 수요가 더 낮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문제는 좀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 시장은 뭐 일각에서는 70달러 뭐 이렇게 회복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들의 희망사항 그러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들어보니까 참. 자 어쨌든 여기서 뭐 메인 토크 우리 좀 마무리하고 이제 외신에서 사실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으로 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거기 가서 조금 더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일단 메인 토크는 마무리하겠습니다.